흑마기 공사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마기 공사 3교시는 EPS 공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PS 공법은 여러분들 제 1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개요, 종전 기술의 개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해서 스트러트 공법은 슬래브 시공이 굴착 종료 후에 기초로부터 상방향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다운 공법은 굴토와 슬래브 타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토합을 지탱하는 공법으로 철골 다운과 RC 다운으로 이제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철골 다운과 RC 다운의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스펜디드 모듈화 다운 공법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 시공 시 거푸집 설치하고 해체하는 RC 다운 공법의 개선,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주로 EPS에 대해서 이제 비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EPS는 주로 이제 건식 시공으로 이제 인한 빠른 공기가 좋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용이한 양중, 가벼우니까 양중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물량으로 인한 고가 자집이 이제가 안 들어가고, 철거보호의 춤으로 인한 굴토량 증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RC는 상대적으로 저가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장 타설로 인한 공기가 소요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표를 간단하게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EPS 공법의 개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EPS 공법의 개요는 층고 저감 및 지하 흙막이 및 토공량 저감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요. 거푸집 모듈화 다운 공법의 장점을 활용해서 지하 구조물의 공사비 및 공기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신개념 지하 구조물 구축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페이지 176, 177페이지를 보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1번부터 10번까지 쭉 연결되는 과정을 쫙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로 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상부에 우리가 이제 상부에 이렇게 데크 플레이트가 설치되면 그 후에 이제 또다시 철근 배건을 하고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콘크리트 탓을 하면 이렇게 이제 하부에 이제 마지막 콘크리트 탓을 한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EPS 공법과 SPP 공법의 비교가 있습니다. 거기 비교를 보시면 구조 형식을 보면 기둥, 보, 구조, 그 다음에 철골보를 스트러트로 활용하는 거고요. EPS 공법은 플랫 슬래브 구조, 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슬래브를 관형해 가지고 스트러트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내화 피복을 보면 SPP 공법은 내화 피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PS 공법은 내화 피복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하층 무공의 후속 작업 진행이 원활하고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EPS를 사용하면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지하 층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층고는 550에서 750mm 정도 된데 바닥 두께가 150mm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 EPS는 200에서 250으로 바닥을 포함해도 아무래도 이제 두께가 이제 저렴하니까 우리가 이제 350, 550 층고가 저감되고 흙막이의 토공량도 감소될 수 있어서 아주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스트러트 접합부를 보면 철골 원거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접합부 방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합을 하고 있는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EPS는 RC의 일체식 타설로 방수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EPS 공법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보시면
EPS 공법에 연결해서 이제 쭉 하는 부분인데, 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 이제 배관공사, 지하 철골 양중, 공기, 원가, 품질, 안전,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거가 좋냐라고 비교를 한 거니까, 아무래도 EPS가 월등히 이제 좋은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공기에서도 이제 뭐 이 12개월에서 11개월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슬러리 월 제외해서 오일 단축하고, 그 층도 이제 단축이 가능해서 총 한 20일 정도가 단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원가도 대비해서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신공법을 사용하는 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S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79페이지 보시면 IPS 공법은 IPS 띠장을 흙막이 벽체에 운반해서 설치한 뒤에 PS 강선에 긴장력을 가해서 흙막이 벽체를 지지케 함으로써 굴착으로 인한 토합을 지지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그 EPS는 쭉 굴착을 다 한 다음에 연결해서 띠장도 걸고요.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 놓으면 그 지지해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IPS 공법을 사용하는 그 사진들이다. 시공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다수의 버팀대로 인한 작업 공간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굴착 현장에서 장비의 작업 공간 확보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구조물 작업인 거푸집 및 철근 공사가 용이하다. 사용 강제의 회수율이 높아 경제적이다. 가시설 설치 및 본 구조물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띠장의 인장 힘 파괴 방지로 안전성이 증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순서를 보시게 되면, 시공 순서는 우리가 이제 그 운반 및 설치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벽체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파일을 설치하고 쭉 해서 이제 순서대로 가는 부분이 이제 토공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거리 피스 브라켓 받침보 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기장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S 부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팀보 선행 하중을 가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선을 긴장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해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IPS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강선 긴장하는 부분은 계측 관리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요 공법의 시공 순서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RD 공법, 그러니까 브라켓 서포티드 RC 다운워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BRD 공법은 지하층 역타 시공식 거푸집 지지 틀을 브라켓으로 이제 지지하고요. 양생 후에는 현수 장치로 하강시켜 가지고 반복 사용하는 모지보 공법이다. 이제 보가 이제 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장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 보시면 이제 역타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성과 신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가설 스트러터의 불필요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1층 타설 선시공에 따른 작업공간 활용성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소음, 진동, 분진이 적다. 토질과 상관없이 공법 적용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순서는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흙막이 시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흙막이 시공을 하고, 이제 쭉 연결돼서 가는 부분으로 계속 가는 부분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는 여기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겉부집 타령을 한 다음에 쭉 연결해가지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굴토 와서 지지 이 틀을 이제 해체, 단출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콘크리트 하설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RD 공법의 시공 순서 여러분들 책 속에 있으니까 181페이지 한번 쭉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마기 공법의 선정 절차입니다. 흑마기 공법의 선정 절차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좀 흑마기 공법 부분에 대해서는 토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정하게 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흑마기 공법의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182페이지 보시면 쫙 나와 있는데요.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 공간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전관리, 소음, 진동관리, 대기오염 등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잘 보면서 이제 공법을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흑마기 공법 계획 시 검토해야 될 요인도 이제 쭉 연결되는 부분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법일 것이다라는 거하고 장비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흑마기 공법의 선정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절차가 이렇게 이제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흑마기 절차는 설계 조건의 수립 및 수집을 해야 되고요. 쭉 해서 이제 집안의 심도, 강도, 그 다음 굴착의 규모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치마 검토, 소음 진동 검토, 공법 검토, 공사비 검토, 공기 검토, 공법 선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항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흑마기 공법 선정 절차가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 현장에 가시면 이런 부분이 토공사 부분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마기 벽의 안전 및 토합 분포를 보시면 흑마기 벽의 토합 분포를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토합 분포하고 계측 관리까지 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계측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흑마기 벽의 안전 및 토합 분포는 수압과 토합에 충분히 견뎌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흙으로부터 수평 압력을 받으며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토합은 정지 토합과 주동 토합과 수동 토합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84페이지 보시면 토합의 개념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흑마기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이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주동 토합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흑마기가 이제 형성되면 흑마기 벽체죠. 벽체에 이제 띠장이 이제 설치되고, 엣지 띠장에서 수동 토합은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수동 토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동 토합 개수와 그 분포,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토합을 구할 때 힘의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힘의 합력을 구할 때 이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링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일링 현상은 사질토에서 지하수로 인한 흑마기 배면의 물과 모래가 흑마기 안으로 부풀어 오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안으로 이렇게 이것들이 힘에 의해서 흘러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그 보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과 함께 이제 뿜어 올라오는 모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흑마기가 이제 깊이가 제대로 안 가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히빙 현상, 아까의 히빙 현상을 보셨죠? 히빙 현상은 점토 집안에서 이제 그 흑마기 배면의 흙의 중량이 굴착자면의 집안 지지력보다 커서 기초 저면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쭉 이제 압력이 이제 가해지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히빙 현상이 미끄럼 현상으로 발생해서 이게 이제 부풀어 올라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트 파일을 박은 다음에 이 부분이 약하면 깊이가 안정하지 못하면 히빙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 히빈현상이 나타난 그 그림이 쭉 나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이핑 현상은 사질 집안에서 흙막이 배면에 토사가 누수로 인한 유실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수성 높은 흙을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핑 현상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제 지하 수위가 있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을 모래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파이프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물의 분포, 이제 토사 이동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이제 시공 부분에서 이제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모래층 확인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시공하다 보면 여러 기상 조건에 따라서 현장 여건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빙 현상과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빨간색 부분은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성이 높은 흙막이 벽을 집안 깊숙이 박는다. 토지를 치환한다. 그 다음에 집안 계량 공법을 사용해서 집안을 보강한다. 집안 내 말뚝을 박는다. 흙파기 아일랜드 컷 공법을 사용한다는 부분, 그 계측 관리를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계측 관리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측 관리 항목들이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측 관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측 관리란 스트러트, 토합, 인접 건축물 및 집안 변형 균형 등에 대비해서 미리 발견 조치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그 계측 변이, 지하의 변이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측 항목은 인접 구조물의 기울기 균형 측정, 지중해 수평, 수직 변이 측정, 그 다음에 지하 수위 간극 수압 측정, 흙막이 부재 응력 측정, 그 다음에 토합 측정, 지표면 치마 측정, 발파, 소음, 진동 측정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기의 종류와 설치 목적입니다. 계측기와 설치 목적은 이제 경사계는 말 그대로 이제 인클로미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굴토 진행 시 단계별 인접 지반의 수평 변이량과 위치, 방향 및 크기를 실측해서 토류의 구조물 각 지점의 응력 상태를 판단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틸트미터라고 하는 부분, 굴토공사 시 주변 건축물이나 옹벽 및 집안에 설치해서 측정 집안의 기울기나 변이 상태를 측정하는 부분이다. 지하수위계는 지하수위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지하수위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급수압계, 피조메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강급수압계는 피조메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굴착에 따른 과잉 강급수압과 수압 변화를 측정해 안전성을 판단하는 부분이다. 응력계는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토류 구조물 각 부재와 인근 구조물의 각 지점 및 콘크리트 등의 응력 변화를 측정해서 이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중계는 노드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스트러트, 앵커 등의 축하정 변화 상태를 측정해서 부재의 안정 상태를 파악하고 하면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이다. 치마계는 인트로메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진동 소음 측정 바이브로메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계측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계측 관리의 이제 종류를 이제 그 단면으로 설치도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표에 보시면 지상 구조물 경사계를 이렇게 설치하고 균열 측정하고 뭐 쭉 해서 지하 들어가는 부분 지하 수위계도 놓고요. 간극수압계, 소음 측정, 진동 측정 이런 것도 이제 다 하는 부분으로 되고, 여기는 하중계 노드셀을 설치하고,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편향계를 설치한다, 그 변형계를 설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면 치마계 그 레벨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합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으로 꼭 참고해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흙막이 공사의 리스크는 흙막이 공사는 토공사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대부분 토공사 계획과 연계해서 리스크 관리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리스크는 저품질 자재 반입이라든지 천공 정밀도가 이제 정밀도인데 전밀도로 나왔네요. 천공 정밀도를 저하시키면 안 되고요. 계측 관리 미흡 등이며 흙막이 띠장 및 스트러트 등의 불안전한 시공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흙막이에 중요한 것들은 자재를 정확한 규격의 자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흙막이 공사하면서 상도동 사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건물이 균열이 가면서 유실될 위기에 있는데 그런 부분 다 보상 처리하는 부분이 흙막이 공법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막이 공사의 리스크 중에서 우리 표를 보시면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력업체, 시공업체, 발주처, 감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항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흙막이 공사의 리스크별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 18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90페이지까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숙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토공사와 연계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토공사와 리스크 관리와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재 반입부터 천공 위치, 간격 확인, 계측 기획서, 계측기 설치 이렇게 해서 쭉 항목별로 수행 지침, 수행 시점, 요구 정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계측하는지를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현장에 시공하는 현장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거는 이제 미리 그러니까 아까 여기 쭉 우리가 이제 HBM 파일을 받기 위해서 꽃심을 심어놨어요. 이제 이거 가이드월입니다. 가이드월 일단 갖다 놓고 요 기준에서 요 꽃심을 박아놓는데 HBM을 GPS로 이제 기사가 여기 GPS 위치를 정확하게 찍으면 요즘은 아주 발달된 부분이 있어서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바로 GPS 위치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감독관이 도면에 표시된 GPS 번호를 불러주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의 허용오차가 범위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요쪽은 H 파일을 쭉 이제 박는 과정을 쭉 연결해서 사진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은 일부 구간은 토류판이 끼워졌고요. 요 사이사이에 이제 여기까지 토류판이 끼워졌죠. 그럼 토류판이 낀 다음에 이제 앞에서 앵카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라우팅을 해서 이제 잡아줍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법 관련 동영상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간 되시는 부분들은 학생들은 좀 보시면 아무래도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교시까지 수업을 다 마치고요. 여러분들 과제가 1번부터 6번까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정말 간단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출하셔야만이 수업 출석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동영상을 다 보면 출석 체크는 당연히 되는데 이 과제를 우리가 이제 동영상 플러스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포트 양식에 간단하게 하시면서 학번과 이름을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번 없이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친구도 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치고 물론 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친구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타이핑 쳐보고 하는 부분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쓴 것을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쓴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타이핑 쳐서 넷포트 용지 형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아주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고요. 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